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뉴코리아 TV 맹세입니다. 오늘은 백승목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백승목 회장님은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측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언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원래는 제4의 권력이라는 그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정권에 붙어서 있다 보니까 정권의 시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 이제 처음부터 좀 짚어보죠. 언론이란 건 대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언론이라고 하면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통신, 출판, 그리고 인쇄를 포함해갖고 여기에다 일부 그 선전 매체라 할까 네. 이런 걸 포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포털, 네. 거기다가 SNS 네.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심각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치 여론조사도 네. 이 범죄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자, 우리나라 언론이 심하게 편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그 편파 보도 내지 편파성에 대한 피해 첫 번째를 꼽는다면 네. 2008년 4월 29일 MBC PD 수첩이 그 광우병 피해 조작 방송으로 인해 촉발된 108일간의 촛불 복동, 네. 그것을 인해서 MB 정권이 여기에 굴복을 하고 네. 정부의 그 체제를 중도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좌편향될 수 있는 계기를 줬다 하는 걸 첫 번째 꼽을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세월호. 19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엉뚱하게도 사건의 규모, 과정도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원 구조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초래한 혼란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정권 기반을 띄우는 데까지 미쳤다. 네. 이렇게 봐주고 그 피해 내지 여파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것에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고의적인 오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를 막았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었거든요. 이게 정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그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16년에 태블릿 PC 사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2016년 10월 24일 날 JTBC TV에서 네. 그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라고 해서 조작된 것을 갖다 방송함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부작용, 역작용을 이렇게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근래의 현적에 드러난 그 언론의 폐해가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스 미디어의 범주에 영화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화가 단순하게 어떤 오락, 엔터테인먼트 기능 이상을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강조를 한 건데, 영화 판도라의 그 역할, 예. 대단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북한의 경우에 쉽게 해서 이제
꽃파는 처녀라든가 피바다라든가 이런 소위 혁명 가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게 선전선동력이거든 100%. 네. 또 그 판도라가 그 같은 목적과 그 지향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네. 결과적으로 판도라가 끼친 영향에 의해서 그 2016년 12월 달에 문재인이가 판도라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면서 네. 탈원전을 결심하고 대선 공약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을 봤을 때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 같은 것도 네. 마땅히 그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백승목 회장님은 그 좌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으신 것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좌파의 언론은 마르크스, 레닌의 언론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는데 레닌이 얘기하기를 언론은 당시엔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신문은 집단적인 선전, 선동 그리고 조직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사람 레닌이 보는 신문은 단순한 정보나 이 지식의 유포를 상대로 한 이런 목적으로 한 신문이 아니고 네. 공산혁명 투쟁의 유력한 무기로서 도구로서 신문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레닌이 강조한 것은 첫째로 그 혁명 사상의 전파, 네. 그 다음에 정치 교육, 그리고 혁명 조직의 결성,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그와 같은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 언론은 혁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폭로를 해야 하고 선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모든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네. 그 막스 레닌주의자들,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포함해서 이게는 수단적인 혁명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이런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이도 결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한 강하고 위력한 사상 투쟁의 무기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좌파 언론은 어떤 권력, 당, 공산주의 이념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도구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정론을 지켜나갔었거든요. 그런 원칙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소위 종북 내지 주사파 등 좌파들이 언론관 이것 똑같이 김일성이나 레닌이 언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정통 언론이 우익 애국 세력 진영에 있다는 것을 가장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파괴시키고 이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온 것이죠.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런 신문들이 비교적 어떤 정론 집필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 신문들조차 점점 좌측으로 중도를 표방하면서 좌측으로 좌표 이동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게 된 어떤 언론 탄압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보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989년도에 조평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 조평 사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89년 2월달에 김대중이가 평민당 의원들을 때려내리고 유럽 순방을 했어요. 네. 유럽 순방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던 여러 가지 좌익단체, 네. 중립단체, 우익단체, 너도 좋다 하고 다 협력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네. 그 수행 기자가 이제 그 후기를 썼는데 네. 후기에 이제 쓰면서 그 수행했던 그 평민단 의원들이 쉽게 해서 탈선하고 뭐 잘못 추태를 부린 거 이건 네. 동시에 주간 조선에 게재됐어요. 네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평민단 의원이 교양한테 야 하는 식으로 회의했다든가. 네. 그 다음에 공항에 나와 있는 유럽의 기부인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한국말로 하고 네. 그것이 무슨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여성을 보고 깔깔대고 웃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등의 네. 어떻게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은 자질 이하의 그 자질을 폭로하자 네. 이것이 이제 그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네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는 87억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네.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기자와 조선일보 편집진 사장을 가서 고소를 했는데 네. 고소를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했다는 증거보다는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기자들의 취재가 탐방과 증언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죠. 자칫하다가는 깎으로 무고로 잡힐 수 있으니까 네. 넉 달 만에 흐지부지하고 후무를 해서 취소한 이런 사건. 그 이후로 김대중과 그 세력들은 조선일보를 포함한 정통 언론과 네. 적대하기 시작한 이런 단초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기 조선일보가 김정일 퇴진에 관한 사설을 올린 거는 어떤 방송이 계기가 됐었던 건가요? 그거는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7년 네. 6월 22일 날 6월 20일 KBS2에서 네. 북한의 꽃제비 참상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네네. 방영을 했어요. 그걸 그것을 본 조선일보 편집진에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네. 싶어갖고 6월 24일 날 네. 제 식구도 먹여 살리도 못한 무능한 김정일 너 당장 불러와라. 네. 이런 사설을 쓰면 거기 곁들여서 남쪽에 있는 소위 그 좌파론들을 남쪽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 정권 퇴진 난리를 부르는데 왜 북쪽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와 같은 사설을 썼어요. 네. 이걸 쓰고 나니까 3일 후부터 북쪽에서 난리가 났죠. 네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언론이 약 3일 후에는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책상에 올라간다고, 김정일 책상에 올라간다고 할 때니까 네. 6월 27일부터 난리가 나고 네. 7월 1일 날은 소위 반제민전. 이게 반제민전이 딴 게 아니고 통역당의 후신이에요. 한민전이라고 한때 불리게 되었고 네. 반제 지금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에 현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남쪽에 있는 좌파들에게 소위 투쟁지령을 내려요. 네. 뭐냐면 친일 언론 조선일보 네. 폭파. 그 다음에 권언유착 기자 살해. 네네. 그리고 여기에 동조는 조중동 폐간. 이와 같은 투쟁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해서 이미 97년부터 98년대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네. 강중만, 문규현 신부죠. 네. 문규현 그리고 성유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소위 언론 개혁 운동을 한다. 이게 관변단체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렇죠. 기자들이 중심이 돼갖고 98년 11월 2일 날 조선일보 폐간 투쟁을 공언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뭐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안티조선. 네, 안티조선 운동 잘 그 알고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기름을 본 게 네.
KBS에서 97년 11월 16일 날 네. 또 망명무용소 신영희 씨를 대상으로 한 네. 진달래꽃 필 때라는 그 내용을 방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미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네. 조선일보 조중동뿐만 아니라 KBS까지도 이제 그 양립불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버린 거죠. 네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는 YS 말기, 다시 말해서 97년이 YS, 98년에 DJ가 대통령이 네, 됐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죠. 그렇죠. 그 YS 말기까지만 해도 우리 건전한 정통 언론이 건재했었다는 네. 반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꽃제비 김정일 퇴진을 요구하는 그 조선일보 사설이 나오게 된 그 꽃제비라는 뜻이 원래 꼽체브이에라는 코제비라고 그러는데 예, 러시아 말. 러시아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유목민, 떠도는 애들, 불황아들, 유랑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갖고 해외에서 중국이라든가 뭐 몽고라든가 이런 데서 떠도는 그런 아이들의 참상 얼마나 불쌍해요. 어른들 힘든데 아이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참혹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취재돼서 방송이 됐던 건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언론이 참 제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국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비록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라는 호칭을 하는 거를 흔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3대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공식 호칭을 불러주고 있어요. 위원장이니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이런 식의 표현들을 꼬박꼬박 써주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언론이 뭔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나 그런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을 뭐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적인 요인과 네. 또 북한과의 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김대중이를 위해서 그 이후에 그 좌파 세력, 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까지 이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소위 말 정통 언론이 핍박을 받아왔고 네. 그 영향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변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여담 같습니다만은 소위 그 김대중 일파가 언론에 대한 적개감, 이건 너무 뿌리가 깊어요. 예를 들자면 김대중이가 98년 2월 25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딱 2주 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대중 청와대에 공보수석으로 있던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네. 박지원 사람이 언론 기사에 불만을 품고 네. 중앙일보를 쳐들어갑니다. 아, 혹시 물컵 집어던진 사건 아닌가요? 11시경에 중앙일보를 쳐들어서 사장실에 딸려 들어가고 홍석현 사장 테이블에 물컵을 집어주면 난동을 부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나 봐지지 않고 해프닝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 정통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의 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았다 그렇게 이제 권력을 과시를 하면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안티조선이 극성을 이룬 그 연장선에서
드디어 김대중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2001년 1월 11일 날 김대중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 언론 개혁, 예.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한데 그 후속 조치로서 2월 8일부터 장장 한 넉 달이 넘게 네. 조중동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23개 언론기관을 세무조사가 넉 달 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23개를 하다 보니까 중점이 됐던 건 조중동이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그 이전에 그 보관그룹 사건으로 이미 구속이 돼 있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장과 동아일보 사장은 세무조사 결과로 탈세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 네. 동아일보 사장 김병관 씨의 부인이 네. 그 세무조사 그 여파로 뭔가를 비하는 나머지 아파트 13층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무조사는 칼날에 정통 언론이 초상집이 됐다, 줄초상이 났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이게 국내적인 요인이고. 그렇죠. 근데 북쪽을 생각한다면 2000년 6월 15일 날 6.15 선언한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6.15 선언을 하고 나서 불과 5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이가 조선동아 사장 두 언론사 대체를 빼놓고 네. 전국에 있는 신문방송통신사 사장 네. 46명을 끌고 북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게 방송을 대표해서는 KBS의 박상관, 네. 그다음에 박권상. 박권상, 네. 그다음에 이 신문을 대표해서는 저 한겨레 최학래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46명이 가고 일주일 넘게 체류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노동신문 책임집필이라는 게 근데 노동신문 책임집필은 북계에서 그 노동당 대회는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이자와 최학래가 뭐 사인을 했어요. 뭐냐면 남북 언론 합의서라는 걸 만드는데 네네. 그 네 개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지만 네. 그 골자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김일성이나 북한을 앞으로 욕하지 않겠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욕하지 않겠다. 두 번째, 네. 왜 북쪽에 퍼주느냐? 네. 이게 반화합. 반화합. 이건 안 하겠다. 세 번째, 반민족. 이거 북에 가니까 못 살고 형편없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반민족적인 그다음에 보도. 반통일. 네. 반통일. 그다음에 이건 소위 김일성이 얘기하는 김정일의 얘기는 고려 연방제 또는 연방제는 조카 통일 전 단계다. 이와 같은 보도를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잘 남북에 잘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는 단체로서 남북 언론 교류 협력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걸 써가지고 김정일한테 바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당일 8월 12일 날 네. 김정일이가 점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거두동을 피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북 통일 절실한데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네. 그거 내가 마음먹기 따릅니다. 오, 그래요?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말은 높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듭을 폈어요. 그렇죠. 이 한마디 속에는 함의는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언론 사장들 쭉 왔으니까, 나는 남조선 텔레비전은 KBS만 봅니다. 그 자리엔 MBC 사장, SBS 사장, YTN 사장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만 똑바로 해. 그렇죠.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때 박권상 사장
하에 KBS가 좀 성격이 많이 변했었죠. 박건상에도 애초에는 그 안티조선 이거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아, 그 KBS가 안티조선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같은 언론사 간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 그렇죠. 유보시켰어요. 유보시키니까 KBS 노조에서 박건상 물러나라 하고 또 뭐 시위가 벌어지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바대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꼬박꼬박 존대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이러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가 하면 전두환 씨 그러고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에서 명박근혜 이렇게 비칭하는 이런 것이 그냥 네. 벌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온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김대중 정부의 언론 적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대중 정부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하게 반언론적인 그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인 경우는 이제 노무현이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준비를 하면서 2002년 그 5월 13일 날 명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기 있죠. 배우 출신이요. 배우 출신. 네네. 이자가 뭐냐면 조선일보 50만 부 절독 운정을 벌입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조선일보가 좌파에게 대표적인 비우호 언론으로 점을 찍어갖고 네. 그걸 타도하는 투쟁을 벌인 것이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이튿날, 네. 그러니까 이 3일째죠. 2월 25일 날, 2003년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2월 27일 날 네. 명계남이 문성근이 이자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조폭 언론 진압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 조폭들이 아니면 이런 네이밍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조폭 언론 진압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쉽게 정통 언론은 완전히 이제 짓밟으려고 이렇게 이제 저걸 제가 지금 그 표현을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조폭을 이용해서 언론을 죽이겠다 이런 말로 그렇죠.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문성근이 같은 자는 소위 100만 민나라를 일으키자고 이거 완전히 반란분자지 그냥 지성인인데 배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당 같지만은 이제 노무현 시절에 2003년 9월 26일 날 네. 박지원에 대한 현대 비자금 관련 재판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 네네. 거기서 느닷없이 뭐가 튀어나오냐면 공소장에 네. 박지원이가 언론사 과장급,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네. 500만에서부터 700만 원의 현금을 뿌렸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걸 봐서 좌파가 정권들이 얼마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짓밟고 언론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느냐 그 일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름이 오늘 유난히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 사람 네. 이제 뭐 벌써 세 번째 나왔죠. 그렇죠. 아, 우리나라 언론에 지대한 악영향을. 그럼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옥고도 치르긴 했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그건 심부름했거든 김대중이. 네. 근데 이거 지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네. 이 값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계속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국가정보기관에 수장 자리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또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뭐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품성 이런 걸 보고 한다고 하지만 네. 저 사람은 인력 자체도 도구예요. 저쪽 사람들은. 예. 그래서 어떤 목적에 부합된다 하면은 도덕성이라든가 자질이나 품성 고려 없이 갖다 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법무장관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잡범 수준을 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 시켰어요. 그 27번째 이건 안 된다 국회에서 비토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중책에 했느냐 이게 네. 따질 게지가 못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이제 언론과 전쟁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에서 2005년에 신문법이 개정됐어요. 네. 이 신문법 개정은 뭐냐면 그 묵가지라든가 혹은 그 언론 보급소 이런 것을 소위 정통 언론이 다 잡고 있으니까 네. 그 한겨레라든가 이것은 이제 좌파 언론들이 힘을 못 쓴다. 네. 이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이 사람들 제대로 그 수익이 없어서 파산층에 이르렀을 때는 네.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네. 제도적으로 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언론법이거든요. 네. 신문법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좌파 언론을 살리고 네. 그래서 이거 정통 언론 죽이는 이런 구조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은근슬쩍 자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대놓고 깡패질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노무현 시절은 그렇게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 104 선언 그러니까 2007년 10월 4일 날 가고 나서 2주 후에 2주가 아니라 일주일 뒤에 정부 관련 기관 기자실 폐쇄라는 만행을 저들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근데 이건 뭐 언론에서 근본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공격력에 저질러지고 거기에 대한 하등의 반성도 없고 이것이 문재인이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자실 폐쇄라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침해 정도가 아니라 알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모욕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는 이제 2016년 11월 12일 날 민노총 그 촛불 시위를 해갖고 이것이 2017년 2월 달까지 계속됐지 않습니까? 이때 군중을 선동하고 동원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언론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태극기 세력은 500명밖에 안 모였다더라. 그렇죠. 본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죠. 그런데 20만이 모일 수 없는 공간에 200만, 300만이 모였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아주 꺼리낌 없이 했던 것이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직전 촛불 그렇죠. 민노총을 매개로 해서 언론은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언론도 그때 당시에서 JTBC의 그 최선희 이 태블릿 PC 여기에 완전히 놀아난 거죠. 언론도 언론 자체도. 그렇죠. 심지어는 조선일보까지도 앞장을 섰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건 큰 범죄가 아직도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냐? 김경수죠. 김경수가 들키게 만든 게 뭡니까? 킹크랩이요.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와 같은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수감되어 있던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그 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하게 있는 거. 지금도 현재도 이제 이 재판이 계속 끌고 있어서 언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지 몰라요. 2심이 끝나야 대법원 확정처럼 가는데, 근데 이게 계속 재판 지연은 아마 김경수 경남지에서 끝날 때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 끌고 있고 아주 그러니까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이런 말 하듯이
자기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닐 뿐만 아니고 공직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직에 선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대통령님 그 친한 형님 좀 뽑아줘, 도와줘,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를 시킨다든가. 목을 칠라들고 뭐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진행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일은 네. 포탈은 일개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포탈 중에 포탈 제일 큰 경우는 네이버죠. 한국에선 그렇죠. 네이버 부회장 출신이 누구예요? 윤영찬이요. 윤영찬. 네. 이 사람을 끌어다 홍보수석으로 앉혔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포탈까지도 완전 장악했다. 그렇죠.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언론의 지평은 당분간 문재인 네.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까지 가능합니다. 예, 최근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윤영찬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들어오라고 하세요 했던 문자를 보낸 게 캡처가 돼가지고 떠올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네이버 톱 기사로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언론을 이제 포털도 지금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다음 카카오인데, 그러니까 포털도 자기 손에 완전히 쥐고 쥐락펴락 오라가라 지금 이런 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사회의 언론의 개념이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주의의 언론관에 입각해 있는, 언론은 우리 공산화 이념을 위한 수단이다. 당의 조직이다. 이런 식의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좌파이고, 한국의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지금 완전히 뭉개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가 어려운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네. 장악됐다는 단어로 표현은 안 돼요. 네. 그것을 너무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기에는 네. 정말 너무나 요원하고, 네. 그래서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낍니다. 예. 우리 애국 국민들, 우파, 뭐 보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쪽에 계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께서 지금 한국 언론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 하는 만시지탄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뭐 했느냐? 언론이 넘어가니까 나라가 쓰러질 지경이 되더라.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뭐 언론을 단순히 이제 보도 기능이나 어떤 오덕이나 정보 전달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좌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 우익 애국 세력에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할 수 있다고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걸 교육을 시키고, 네. 끊임없이 그다음에 애국 우파 세력을 육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애국 세력 확장하는 대중적인 선변성적 매체로서 역할을 해주고, 애국 세력을 똘똘 뭉친 조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이와 같은 것이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정에 겁이 나니까 네. 적대시해서 소위 정통 언론을 여러 가지 파괴해 온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익 애국 세력들은 어제도 괜찮았고 그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 내일도 괜찮다. 괜찮게까지 하는 이런 안일한 시각에서 관심도 안 가지고 애착도 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뭣도 안 가지고 보니까 이런 소중한 언론을 지켜내려는 노력은커녕 덮어놓고 야, 네. 너 왜 내 편 안 들어줘? 네. 하는 식의 투정만 해온 것이 오늘까지 이르는 이렇게 커다란 네. 원인이자 저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탄핵 이후에 또는 그 탄핵 직전에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파를 지향하는 언론들이 안 생긴 건 아니에요. 생겼지만 네. 이게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요. 정상적인 어떤 기능이나 무슨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요원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일부 이제 유튜브가 조금 뭐 좌파에 비해서 이제 조금 뭐 우세에서 참했다 어쩌고 이런 평가도 있는데 사실은 네. 모르겠지만 네. 이걸 갖고 잠 안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회복한다. 이건 거의 요원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우익 애국 세력은 어떻게 됐느냐? 네.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예. 기울어진 언론 지형, 빼앗긴 정보 마당, 네. 그리고 상실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과 포털, SNS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와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여론 조작에 대해서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론 풍토를 정착시키시냐 여기 네. 심혈을 기울인 거 이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한국 좌파 언론에 대해서 그들이 걸어온 그 언론 장악의 길, 대언론 전쟁, 언론 파괴하기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리고 여론 네. 조작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나와주시고요. 자, 지금 백승목 회장님 모시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 좌파로 쏠린 언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요새 그런 말씀하시죠. TV를 틀기가 무섭다.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 이게 한국 언론인지 북한 언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국민들은 행복합니까? 코로나 보도 외에 아무것도 사실 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 현상, 지금 코로나만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코로나 보도는 진짜 보도해야 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가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백승목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코리아 TV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